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투자의 소식 시리즈 표지에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블룸버그 NEF에서 발표한 뉴 에너지 아웃룩, 즉 에너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자료입니다. 발전원별 에너지 믹스, 즉 우리가 전체 쓰는 전기 중에서 얼마를 가스로 생산하고 얼마를 석탄으로 생산하고 얼마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이냐를 볼 때 이것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NEF는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약자로서 주로 전기차나 뉴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자료 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해당 썸네일의 자료가 아마 한참 됐을 것 같은데 하루에 1영상 하다 보니까 아마 한참 뒤에 가 있을 겁니다. 블룸버그의 전기차 전망을 토대로 얘기했던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겠네요. 일단 표지는 이렇습니다.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계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 차트를 통해서 읽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시점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수력은 캐나다나 노르웨이, 브라질 등을 토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세 번째로 석유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가스는 피크타임에서 보완제로서 갈 것인데, 전체 그래프를 각도를 더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역시 배터리의 가격과 수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크와 오프피크 중에서 기존의 피크 시기의 사용량이 상당수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커버될 수 있을 경우에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스 사용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 건데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기가 피크, 그렇지 않은 시기를 오프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생각과 이어져서 전기를 이송하거나 저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단기 저장은 배터리로 하는데 장기 저장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일정 부분 로스가 생기더라도 수소가 기반이 되는 시점에는 아마 10년 혹은 15년 후에 수소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다 소개드리지는 않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결과부터 보자면 이미 거의 그리드 패러티 발전 단가에서 따지면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싸진 국가 혹은 지역들이 많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싸지고 있는 점이 이 모든 전기 시스템을 재구성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경쟁에 따라서 더 가속화되고 있죠. 따라서 2018년에는 화석연료가 세계 에너지 믹스의 3분의 2를 차지했으나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의 에너지들이 3분의 2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태양광은 2018년 기준 세계 발전량의 2%만 차지하고 있었으나 2050년에는 22%까지 상승하여 성장세로만 보자면 가장 클 것입니다. PV는 태양광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양광 1메가와트당 330kW까지 33%를 가정용 및 상업용에 생각하는 비하인드 더 미터에서 배치할 것으로 예정되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상업용은 호텔이나 물류창고 옥상에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까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더 미터는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광 BTM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따지자면 5%를 차지할 거란 전망입니다. 수력은 상당히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원자력은 비중상 현상 유지 수준일 거란 전망이고, 에너지 저장과 피크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는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비중이 80%를 넘기는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요 측의 유연함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더 시장 침투율이 높아질 것이고, 여기서 차를 그리드와 연결하여서 차량 전원을 온그리드 배터리로서 사용하는 개념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겠죠. 한번 작게 요약해보자면, 저렴한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로 인해서 전기 시스템은 빠르게 재편될 것이고, 2018년 화석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3분의 2였지만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가 3분의 2 비중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섹터별, 지역별에 대한 요약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석탄의 경우에는 2026년 기준으로 피크를 찍고 하락할 것이며, 대부분 석탄 섹터의 비중 확대는 고성장이 필요한 중국에서 많이 나올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에서 발전하는 전력은 2050년까지 0.6% 증가할 전망인데요. 대부분의 시장에서 가스는 백업 전력 혹은 첨두 부하 시기에 유동적 발전을 담당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지금의 스케일상으로는 2배가 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스 발전은 이런 식으로 피크 가스와 내연 터빈 가스가 있습니다. 이 밑에가 내연 터빈 가스인데요. 그 중에 피커 가스라는 거는 대부분은 유휴 상태로 있다가 피크 상태일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쓸 때 부족분만큼을 돌리는 가스를 의미합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미국의 전기 시스템은 석탄과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가스로 대체함에 따라 작년 기준 벌써 재생에너지가 제1발전원이 됐고요. 또한 메가팩처럼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는 전기 가격이 쌀 때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전기 가격이 비쌀 때 피크 시기에 파는 것으로서 중요도가 점점 커져서 2035년에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거란 전망입니다. 석탄은 빠르게 줄어들고 가스는 재생에너지를 향하기 위한 다리 역할로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픽업가스 수요만 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 정도도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멕시코의 총 설치 용량은 32년 동안 6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석유발전소는 멕시코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스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 유틸리티 스케일에 의한 태양광 발전이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용이나 상업용에서는 아무래도 그리드 페르티를 못 이룬 지역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막이 있으니까 멕시코는. 증가세를 따져보자면 2045년까지 100기가와트를 넘을 것이고 태양광이, 그리고 육지의 풍력, 온쇼어 윈드가 57기가와트에 이를 예정입니다. 그 외에 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34기가와트의 가스와 23기가와트의 배터리가 서포트할 것입니다. 브라질은 워낙에 수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 많죠. 수력 발전이 많은 나라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유량이 많은 경우가 있고 낙차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량이 많은 경우는 보통 브라질이 꼽히고, 낙차가 큰 경우는 캐나다나 노르웨이 등이 있죠. 빙하지형이기 때문에 이게 낙차가 큰데요. 어쨌든 브라질은 2050년까지 수력이 여전히 전력 발전의 43%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시장으로 유지할 것이며 2050년까지 총 발전량은 8%에서 48%로 성장할 것입니다. 2050년까지 1.3테라와트의 태양광, 그리고 1.2테라와트의 풍력을 사용하므로 이것은 전체 태양광 설치의 17%를 차지하며 전체 글로벌 풍력 설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크기입니다. 요약하자면 브라질은 2050년 기준으로도 수력 발전이 전체의 43%를 차지할 예정이며, 중국은 압도적인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시장을 이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가장 많이, 가장 빨리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캐패시티로는 중국이 압도적이라면 비중으로 볼 때는 유럽이 압도적입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유럽 전체 전력 믹스의 90%까지 차지하며 풍력과 태양광이 80%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향후 10년 동안 석탄과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고, 그리고 다가오는 10년 동안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급하게 늘릴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독일의 재생에너지는 96%의 발전량을 제공하지만 이런 가스 플랜트에 의존하는 비중을 아마 4% 이하로 낮추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백업 전력이나 피크 수요에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을 가스 플랜트를 통해서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워낙에 탄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환될 예정이고, 육상과 해상 풍력, 그러니까 온쇼어, 오프쇼어 풍력이 양쪽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풍력이 전체 전력 생산의 64%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주로 전환은 가스에서 빠진 부분이 재생에너지로 갈 예정인데요. 2050년 기준으로 영국의 재생에너지는 총 87%의 발전량을 차지하며 전기차는 총 전기 사용량의 24%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인도는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여서 앞으로 6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고, 2044년 기준 인도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 시스템이 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죠. 이어서 한국은 석탄과 원자력이 2018년 64%였으나 2050년에는 가스와 재생에너지가 71%로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가스 플랜트를 서포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호주는 가장 분산화된 추세를 잘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이 레지덴셜과 가정용 BTM의 배터리가 전체 에너지 맥스의 38%를 차지할 정도이니 압도적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급격한 GDP의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리고 주로 에어컨 수요 증가로 인해서 2050년까지 여기도 6배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태양광이 전체 추가 용량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호주, 플러스 정책적 드라이브에 따라서 중국까지도 분산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게 되고 가상발전소에 대한 시장의 선진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권역별로 솔라와 윈드 에너지를 각 시기별로 에너지 믹스에 따라서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입니다. 여기서 가장 변화가 빠르고 큰 것은 역시 유럽과 호주입니다. 2050년 기준으로는 80%와 78%를 말하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더딘 편이죠. 마지막으로 전세계의 수요와 비용 측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수요와 비용 측면에서 전세계 수요는 2050년까지 62% 증가하며 이를 연도당으로 쪼갠다면 1.5%씩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GDP당 전력 소비 정도는 2050년까지 약 41% 감소할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겠지만 이머징 국가인 멕시코나 인도, 중국 등에서 오는 성장세가 상당히 크게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죠. 전기차는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3,950테라와트시의 전기 수요를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전 세계 전기 수요의 9%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라는 하나의 요인 때문에서라도 2050년까지 신흥국의 전력 소비 수요는 2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태양광 및 풍력이 가장 저렴한 신규 발전원인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입장에서는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이 같은 기가와트 대비해서 더 싸다는 것이죠. 이는 5년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저렴해짐에 따라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빠르게 2030년보다 더 빠르게 거의 모든 지구에서 더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데 많이 지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사실 중간중간에 생략을 많이 좀 거쳤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에 있어서 공부한 내용들을 짜잘짜잘하게 여기다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그것들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시간들을 조금 쪼갰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네오 2019의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 침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컨 웨이브가 올 경우를 감안을 한다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거의 다 썼고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SMCCF와 그리고 PMCCF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사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링크를 따로 달아드릴게요. TC와 QE를 병행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TC는 결국에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처럼 급여보호 제도처럼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돈을 주사기처럼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렇게 큰 효과를 봤던 것은 기존의 QE가 아닌,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돈을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탈 케어를 통해서 이전에 파월도 QE를 하면서 문우신한테 재정정책이 함께 되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사실 어딘가에 쓸 비용을 이것이 일단 급하니까 여기다 갖다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이 1개월 전에 체결했던 것처럼 7,500억 유로의 부양책을 냈었는데 이것이 그럼 돈을 그냥 이만큼 늘어난 거냐?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게 이 부양책은 EU 회원국들이 앞으로 5년간 낼 분담금을 담보로 그걸 담보로 해서 채권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럽 입장에서 보기에 돈을 더 풀어서 부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남은 카드인 인프라 투자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남습니다. 중국처럼 말이죠. 그럼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어디로 하게 될까요? 5G 이동통신망이나 데이터 건설도 좋지만 그런데 아마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조금 인프라 투자로서 앞당겨서 실행할 가능성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내놓은 정책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 정가에서는 일부 에너지 공약이란 지금 시기에 곧 인프라 투자 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여기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전기차 인프라를 앞당겨오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 고용 창출 효과도 큽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실제로 설치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준 토목 사업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죠.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이어진다면 빠지기 힘든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컨 웨이브를 겪고 났을 때 세계는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동안 큰 정부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 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 유럽이나 일본 등 한국이 하고 있는 수소경제 드라이브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나의 아이디어를 가장 크게 사줄 바이어인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무엇을 원할 수밖에 없는가를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서 세컨 웨이브를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 세컨 웨이브 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어디로 돈이 몰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결미가 다소 길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